수신무집 논술고사 인하대 여기 똑같아. 논제는 능력주의를 찬성하느냐 혹은 능력주의를 반대하느냐 똑같은 패턴으로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요 밑에 조건도 똑같아. 제시문 가나다라마파 6개다. 6개. 6개의 제시문을 3개로 나누는 거야. 그러니까 한쪽은 능력주의를 찬성하는 거고 한쪽은 능력주의를 반대하는 거야. 혹은 비판하는 거.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제시문을 나누는 게 제일 중요하고, 나눈 다음에 예를 들면 능력주의를 찬성한다. 이 3개의 제시문에서 내가 판단하는 찬성하는 근거를 찾으면 되는 거야. 물론 반론은 여기서 찾아야 되겠지. 자, 그러면 제시문 분류하는 것부터 확인 한번 해보자. 1번이 아니라 가부터. 1870년대에 영국에서 의무교육이 시작됐고 공무원의 사사로운 정의나 관계에 의해서 선발하는 정실주의가 폐지됐어. 이 말은 능력주의에 의해서 공무원을 선발했다 그런 얘기잖아. 그렇다고 해서 이 제시문이 능력주의를 옹호한다 혹은 비판한다 아직 단정하지 말란 말이야. 자, 일단 당연히 능력주의를 옹호하는 쪽이 되겠지. 그렇지만 끝까지 보자고. 특히 산업혁명 이래 영국에서는 군대를 비롯한 공공행정 분야의 경우 정실이나 뇌물 혹은 상속이 아니라 능력에 선발한다는 것이 자리 잡았다. 능력주의가 자리를 잡았다 그랬어. 산업혁명 이후에 영국은 군대는 물론이고 공공행정 분야에서도 능력에 의해서 선발해야 된다. 마이클 영의 저서 능력주의에 따르면 능력은 지능 플러스 노력이다. 그에 따르면 토지는 신분제도의 토대를 이루고 기계는 유산계급과 무산계급을 만든다. 자, 토지는 신분제도의 토대를 만든다. 그러니까 이거는 세습 같은 거야. 능력주의에 반대되는 거죠. 하지만 기계도 마찬가지네. 유산계급, 무산계급.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으면 유산계급, 부르주아. 그러면 없으면 노동자, 농민, 프롤레타리아. 이렇게 나눈단 말이야. 자, 능력주의에서는 교육이 계층 이동이 가능하게 하는 사다리 구실한다. 자, 그러니까 사다리가 타고 올라가는 거죠. 내려갈 수도 있지만 올라가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신분 이동의 통로가 바로 교육이란 말이야. 자, 능력을 인정받는 사람들이 학교에 입학하고 그 다음에 능력에 따라 사회에서 대우를 받는다. 뭐 능력이 있으면 인정을 받고요. 그러면 학교에 입학하고 능력에 따라 사회에서 대우를 받는다. 높은 능력을 쌓는 사람은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갖는다. 능력주의는 지능검사가 과학화됨에 따라 날개를 달았다. 지능에 따라 사람들은 다른 교육을 받고 다른 인생을 산다. 학생들은 11세에 실시하는 지능검사를 기준으로 지진학교, 현대식 중등학교, 글래머스쿨 같은 즉 기숙형 글래머스쿨까지 이렇게 여기서는 4단계로 나누어졌는데 이게 11세에 실시한 지능검사를 토대로 이렇게 능력을 4단계로 나누었다는 얘기야. 자, 그럼 이거에 따라서 여기서 얘기한 대로 하면 완전히 사회에서의 대우가 달라지는 거지. 능력에 따른 입학도 물론 달라지겠지. 자, 능력주의 사회에서 엘리트는 도덕적으로 정당화된다. 그러니까 엘리트, 똑똑한 사람은 그냥 하는 일이 다 옳다고 그들의 결정은 옳은 결정이라고 뭐 이런 거야. 사회 구성원은 상위 5%와 하위 95%두 계급으로 나눠진다. 능력주의 사회. 여기서부터는 좀 이상하지, 그지? 높은 지위의 사람은 자신의 성공을 자신의 능력과 노력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다 라고 얘기하겠지, 소수가. 반면 열등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무능하고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으므로 이렇게 보상을 못 받는다. 대부분의 하위 95% 그렇게 믿는 통념이 있단 말이야. 능력주의를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운명에 운이 개입할 여지를 인정하지 않거나, 그러니까 인정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이거 봐, 자기가 무능력하고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응?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정부가 자신의 성공의 일부를 타인과 나눌 것을 강요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 정부가 자신의 성공 일부를 타인과 함께 나눌 것을 강요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자,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스스로 나는 노력하지 않았어, 나는 능력이 없어, 그것 때문에 정부가
자신의 성공의 일부를 타인과 함께 나눌 것을 강요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자, 그렇지만 마이클 영은 책에 등장하는 첼시 선언의 다음과 같은 구절을 인용하면서 비판했다. 사람들은 다양한 가치를 가지며 그 가치에 따라 행동한다. 우리의 지능과 교육과 직업과 권력만이 아니라 그들의 친절함, 상상력, 용기, 감수성, 공감력과 관대함 이런 것들이 평가한다면 계급은 존재하지 않는다. 즉 능력에 따라 엘리트와 그러지 못한 하위 계층 이렇게 나눌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얘기하는 게 이거란 말이야. 이게 지금 전부 능력주의와 관련된 건데 기준이 능력주의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당연히 능력주의를 비판하는 거지. 누가 우리 아버지로서 훌륭한 자질을 가진 짐꾼보다 과학자가 더 우월하고 장미 재배에 놀라운 솜씨를 지닌 대형 트럭 운전사보다 상을 받는 일에 비상한 기술을 가진 공직자가 더 우월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우월하다고 말할 수 없지요. 자, 철저하게 능력주의에 해당된다면 과학자가 우월하고 비상한 기술을 가진 공직자가 훨씬 더 필요해. 정당해. 도덕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어. 하지만 우리의 기준이 반드시 지능과 교육과 직업 같은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까지 포함시킨다면 계급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잘못된 거에 대한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가 제시문은 지금 마이클 영의 능력주의라는 책의 내용을 얘기하면서 있잖아. 능력주의가 뭔지를 얘기했어. 그지? 근데 중요한 거는 처음에는 능력주의가 교육이고요. 그 교육은 계층이동의 어떤 사다리 역할을 한다 그랬어. 거기까지는 능력주의를 인정한 거라고 좋은 쪽으로 얘기하려고 했던 거야. 근데 나중에 11세 실시한 지능검사가 모든 것의 기준이 되고 입학의 기준이 된다 그랬지. 그지? 입학의 기준이 된다고. 이렇게 4단계 입학의 기준이 된다고. 그러면 여기서 입학은 결국 나중에 사회에서의 대우를 받는다. 능력에 따라 대우를 받는 시작점이란 말이야. 결론적으로 입학은 졸업이고 졸업은 사회에서도 그 어떤 그 우월한 능력이 계속 유지되고 인정받는 거야. 그렇게 쭉 간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건 문제가 있지요. 자,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게 문제야. 생각해봐. 11세 기준의 지능검사. 얘가 모든 운명의 키를 갖고 있는 거야. 시작점이라고. 이거 아직 생각해봐. 11세가 됐는데 능력, 지능이라든지 이런 게 다 성장하지 못한 사람 있잖아. 나중에 가면 훨씬 더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데 이거가 기준, 이게 절대적 기준이 된다는 건 잘못된 거죠. 결국은 여기서는 능력주의라는 것은 기준의 문제, 기준이라는 것에 문제가 있고요. 특히 11세의 지능검사가 모든 걸 결정한다는 것은 능력주의의 잘못된 시작이다. 즉 여기서는 능력주의를 반대하는 거고, 능력주의를 반대하고 있는 게 가제시문이야. 능력주의 반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한계는 첫 번째 뭐야? 모든 것의 기준이 지능과 교육과 직업, 권력 이런 것의 기준을 잡고 있다는 게 잘못된 거고, 그러니까 나머지 있잖아. 친절함, 용기, 상상력, 감수성, 공감력, 관대함 이런 좋은 감성적인 것을 배제됐다는 게 잘못된 거고, 두 번째는 11세 때 지능검사 여기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게 거기서부터 시작이라는 게 마지막까지 다 인정을 받는 능력주의의 그 어떤 일관성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고 비판하고 능력주의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는 게 가제시문이라고. 자, 나로 한번 가볼까? 아리스토텔레스는 각자에게 자신의 정당한 몫을 돌려주는 것을 정의라고 봤다. 아리스토텔레스 각자의 정당한 몫을 돌려주는 것, 이걸 정의라고 봤어. 여기서 알 수 있듯이 공정하고 올바른 사회는 사회적 재화의 정의로운 분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재화의 분배의 형평성이 객관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면 구성원들은 불만이 높아지겠고 사회는 점점 불공정해지겠죠. 문제는 자신의 몫을 돌려주는 정당한 기준이 다양하기에 다수가 만족할 방법을 찾기가 어렵다는 데 있다. 여기서 정당한 기준이 다양하다 그랬어. 그럼 이건 능력주의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아직 모르고 있다. 이것도 왜냐하면 능력주의가 하나의 기준이니까. 자, 그러면 생각해봐. 이게 능력주의를 옹호한다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다양한 기준 중에서 정당한 기준이 능력주의가 돼야 된다라는 쪽으로 가면 능력주의를 인정하고 옹호하는 그 재심이 된다고 근거가 나올 수 있어. 자, 볼까? 예를 들어 필요에 따라 분배할 경우 약자가에게 약자는 배려될 수 있으나 이것은 일부에게만 혜택이 주어진다. 그런 점에서 역차별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알죠? 필요에 따라서 분배한다. 예를 들면 가난한 사람한테는 물자도 부족하지만 예를 들어 재화, 특히 소득이랑 하는 돈이 부족하다. 근데 이 돈을 사회적 약자한테 모두 골고루 공평하게 나눌 수는 없잖아. 그러면 사회적 약자와 사회적 약자, 어떤 사람은 이게 필요한데 혜택을 받고요, 어떤 사람은 못 받으면 같은 사회적 약자끼리 봤을 때 이거 공정하지 않은데, 형평성에 어긋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걸 지금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역차별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야. 다른 사회적 약자가 역차별을 느낄 수 있다. 또한 결과에 따라 분배할 경우, 이번엔 필요가 아니라 결과, 구성원 간의 과열 경쟁이 일어나고요, 사회적 갈등이 유발되기 쉽다는 비판이 나오겠다. 그렇다면 사회적 재화를 사회 구성원에게 공정하게 분배하려면 어떤 기준을 적용할까? 이걸 적용할 가능성이 있겠네. 왜냐면 앞에서 재화라든지 물자라든지 필요성이냐 결과값이냐 뭐 이런 걸 갖고 얘기했으니까 이것도 다 안 되네. 다 안 돼. 그럼 뭐가 있을까? 그봐. 자유주의적 정의관은 자유주의하고 개인주의를 기반으로 두고 있죠. 두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 노력에 의해서 얻는 결과물에 대한 소유물은 절대적 가치로 인정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각자 선택하고 각자 노력하고 그래서 얻은 것은 무조건 그 각자의 몫이지 다른 사람이 침해할 수 없다. 절대적 가치다. 자유주의자 노직은 공정한 분배의 기준은 무엇보다도 개인의 자격에서 찾는 거야. 즉 필요나 결과 같은 기준이 아니라, 위에서 필요나 결과, 여기 왜 나왔지? 결과에 따라 혹은 필요에 따라, 이렇게 여기서 지금 기준을 이렇게 정했는데 다 문제가 있잖아. 그러니까 노직은 이게 아니고 개인적인 자격에서 찾는데, 자, 그즉 필요나 결과와 같은 기준이 아니라 개인이 그 분배를 소유할 수 있는 정당한 자격을 갖추었느냐, 그 자격은 자유롭게 올바르게 선택했느냐, 노력했느냐, 그것을 쟁취할 만한 뭐 능력이 있느냐, 뭐 이런 걸 따지는 거야. 개인적 자격을 찾는 거야. 노직은 로크의 자기 소유권의 원칙에서 출발해가지고 개인들이 자신의 몸에 지닌 재능, 노동력과 같은 자산에 관한 대한 권리를 갖고 있으며 이를 자유롭게 향상시킴으로써 개인의 능력에 따라 권리를 갖는 것이 정의롭다고 봤다. 그런 노직 얘기를 한 이유가 바로 그거네요. 자, 뭐라 그랬어? 자신의 몸이 지닌 재능, 바로 이거죠. 이게 능력이라고. 노동력도 능력이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일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못하고, 1시간 지치는데 어떤 사람은 10시간 해도 쌩쌩하고, 뭐 이런 게 다 능력이라고 친다면. 자, 그 다음에 재화의 취득과 양도의 과정에서 소유물을 누릴 자격을 갖추었다면, 이 소유물을 누릴 자격을 갖추었다는 게 뭐야? 아까 얘기했던 자유로운 선택과 노력을 통해서 얻는 결과물의 절대적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자기 거니까 소유권을 누릴 자격이 있지요. 그 소유권은 정의로운 것이며, 자, 개인의 노력에 의해서 재능을 통해서 올바른 선택을 통해서 얻은 것은 소유권을 누릴 자격이 되는 거고, 그 소유권은 정의로운 거고, 바람직한 사회는 이런 개인의 권리를 자유롭게 보장해 주는 게 정의로운 사회야. 바람직한 사회고. 물론 취득과 양도의 과정에서 정의롭지 않다면, 자, 요거는 소유권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는 거지. 노직은 근본 전제가 뭐냐면 개인이 지닌 개별성, 다시 말해서 개인의 자유를 불가침한 것으로 보고, 개인의 어떤 아까 나왔던 거야, 선택과 노력과 재능과 뭐 이런 거 스스로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누가? 그 선택하고 노력한 사람이 자기 발전을 추구하는 독립적인 존재로서 개인은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어. 그럼 지금 잘 읽어보니까 능력주의를 주장한, 옹호하는 것을 표면적으로 드러내는 건 아니야. 그런데 그 능력주의라는 것은 개인의 재능이고 개인의 노력이고
뭐 이런 것들의 총합이기 때문에 능력주의를 옹호하는 근거로 쓸 수 있죠. 그래서 개인의 능력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물은 개인의 소유권이고 그걸 누릴 자격이 있고요. 절대적 가치고요. 어느 누구도 침해할 수 없고요. 그것은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노력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온전히 그의 몫이다 라는 개인주의에 입각한 노직의 어떤 이론을 여기다 정리해 놓은 거야. 자, 가하고 나는 상반되는 거니까 능력주의를 옹호하는 근거로 쓰는 게 나아가 되겠죠. 그 다음에 다로 가볼까?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 수준 높은 연구로 널리 알려진 과학기술자 10여 명을 선정해서 과학기술진흥기금을 전폭 지원했어. 자, 생각해봐. 과학기술사 10명만을 선정했어. 되게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사람만. 이는 세계적 수준의 과학자를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의도가 보인다. 마태복음 25장 29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여기서 있는 자가 누구냐? 능력이 있는 자겠지.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게 나오는 건데 마태복음 25장 29절. 이에 비유하여 사회학자 머튼은 저명한 과학자가 무명의 과학자에 비해 많은 보상을 받는다. 저명한 과학자가 보상을 받는 현상을 마태복음에서 따서 마태효과라고 하고, 이 저명한 과학자는 바로 과학기술자 10명, 선정된 10명이 말해요. 거기에 해당되는 거겠지. 이는 이미 상당한 명망을 획득한 과학자는 계속해서 유명해지지만, 이제 좀 눈치를 챘을 거야. 능력주의에 대해서 비판할 거야. 그럼 봐봐. 빈익빈 부익부처럼 이미 성공하고 이미 유명한 사람들이 또 역시 연구 지원비를 받아. 그러면 또 연구 성과가 나올 거고, 그럼 더 유명해질 거고. 그렇지 못한 과학자는, 즉 저명하지 못한 과학자는 계속해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현상, 마태효과. 이와 관련하여 과학연구에 대한 사회국가적 지원이 특정인에게, 아까 나왔던 사회기술인 기술자 10명 집중되면 과학계는 불평등이 심화되고요. 지원에 소외된 과학자들이 사기이조화가 일어나고요. 과학 불균형 발전 같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많다. 자, 여기까지 그냥 능력주의 비판한 건데 끝까지 보죠. 그렇지만 사회 일반적인 시각은 그렇게 부정적이지만은 않다. 일반 시민은 우상 과학자의 연구 성과가 과학자 개인의 이익으로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이끌어 모든 사람이 돌아가는 보편적 수혜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부정적이지만은 않겠죠. 과학계의 불균형한 보상체계는 궁극적으로 그것이 과학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즉 과학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소수의 명망 있는 유명한 이미 기득권이 있는 과학자를 지원하는 게 과학발전에 더 효과적이다 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연구보고에 의하면 과학 진보에 기여하는 과학적 발견은 극소수의 과학자에서 이루어진다. 연구 결과라 그랬어. 과학의 진보는 기여하는 과학적 발견. 획기적인 거. 즉 과학계의 성과가 일부 저명 과학자에 집중된대요. 이게 잘 생각을 잘 해봐. 이 사람들을 지원해서 이 사람들만 지원하니까 성과가 난 거지. 성과가 나니까 이 사람들만 지원한 건지 이거는 모르는 거야. 아무튼 결과적으로 본다면 지금 확인된 거에 의하면 일부 저명 과학자에 집중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를 보면서 일부 저명 과학자에게 지원을 안 해줄 수가 없는 거지. 정당성이지, 그지? 400명의 과학자가 있다면 그 수의 제곱근에 해당되는 20명, 즉 5%의 극소수 과학자가 전체 과학적 성과물의 절반인 50%를 생산하는데, 그럼 굉장히 많은 거죠. 과학적 성과물은 일부 과학자에게 집중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편중의 정도도 심화돼. 이러한 연유로 과학기술이 발전한 국가는 자국의 과학자는 물론 세계 우수한 과학자를 유치하기 위해 국가 과학 메달 등과 같은 다양한 포상과 지원 체계를 도입하고 있다. 자, 그러면 얘는 바로 금방 읽었던 낮의 신문하고 똑같은 거잖아. 능력주의에 관련된 거야. 우수한 과학자에게, 자, 우수한 과학자가 능력 있는 과학자야.
지원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결과적으로 본다면 뭐냐면 소수의 과학자가 다수의 성과물을 냈단 말이야. 절반이 50%. 그렇다면 어차피 투자하고 지원하는 거라면 성과가 나올 확률이 있는 과학자에게 집중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능력주의를 옹호하는 입장인데 그 핵심이 뭐냐면 능력주의라는 것이 능력이 있는 과학자고 그 능력주의에 따른 보상이면 보상은 결국 생산의 효율성, 결과물의 효율성을 높여. 중요한 건 그 혜택이 모두에게 돌아간다는 거. 모두에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일반 시민들도 딱 생각해보면 이거지. 소수 과학자에게 지원하는 건 솔직히 불공정한 거지. 근데 왜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하지 말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이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연구 성과가 결국 우리 모두에게 돌아온단 말이야. 그렇다면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해. 성과를 잘 내는 게 소수의 엘리트 능력 있는 과학자들이야. 그들에게 그래서 지원을 한다는 뜻이야. 결국 능력주의를 옹호하고 있는 입장을 말한다. 자, 그러면 여기는 나하고 일단 나하고 가는 하나로 묶을 수 있겠죠. 가는 좀 떨어져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라로 가볼까? 많은 종의 개미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이미 삼켜서 어느 정도 소화가 된 먹이도 공유한다. 테레사야, 테레사. 공동체가 어느 구성이든 먹이를 달라고 요청하면 나눠주는 것. 개미에게는 의미 있는 일이다. 종이 다르거나 서로 적대적인 개미끼리는 우연히 만나도 서로 피한다. 하지만 집이 같거나 같은 군집 속에 속하는 개미끼리, 그럼 이건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잖아, 그지? 응? 더듬이로 몇 가지 동작을 교환한 다음, 이게 이제 개미도 말을 한다, 뭐 이런 거야. 다음 배가 고프거나 목이 마르면 상대방의 먹이를 요청한다. 요청받은 개미는 거절하는 법이 없다. 테레사를 하니까. 아래턱을 열고 적당한 자세를 취한 다음에 배고픈 개미가 핥아먹을 수 있는 투명한 액체방울을 개어낸다. 개미의 소화관은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뒤쪽에 있는 소화관은 자신을 위한 것, 앞쪽에 있는 것은 다른 개미를 위한 것으로 사용된다. 만약 먹이를 충분히 먹은 개미가 다른 동료에게 나눠주기를 거절한다면 이거는 지금 이타적 행위를 거절한 거지. 그러면 이기적인 거잖아, 그지? 그 개미는 심지어 적보다 나쁜 취급을 받게 된다. 여기서 전제가 뭐냐면 먹이를 충분히 먹었어. 그러니까 원래 개미들은 소화기관이 두 개고 다른 개미, 즉 자기 무리에 속하는 개미에게 상호 호혜적이고 이타적인 행위를 한단 말이야.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적보다 나쁜 취급을 받게 된대. 만일 동족이 다른 종과 싸우고 있을 때 그런 식으로 거절했다면 그 탐욕스러운 개미는 적보다 격렬하게 공격당한대. 무섭지, 그지? 이게 이율배반이 아니라 봐봐. 개미가 협동하고 공동체 사회의 대표적인 곤충이잖아. 그런데 같은 그 공동체 구성원이지만 격렬하게 공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바로 상호 이타적이고 호혜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을 때라는 얘기야. 자, 그럼 이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 밑에 봐봐. 종의 수가 1000개가 넘고 개체수 엄청난 개미는 같은 개미집이나 군집 구성원끼리 경쟁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하잖아. 경쟁하지 않는다. 그러면 능력주의를 비판한 거지. 왜 능력주의를 비판했냐면 사실은 능력주의라는 것은 개인의 개별적 능력이 다르다는 것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 경쟁에서 이긴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경쟁과 관련되는 건 능력주의야. 그런데 여기 지금 경쟁하지 않는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건 능력주의를 비판한다고 얘기한 거지. 내가 지금 서로 다른 종들 사이에 전쟁이 아무리 무시무시해도 전투 중에 어떤 잔혹한 행위가 시행되더라도 공동체 내에 습성화된 자기현신은 지켜진다. 나아가 자기 희생도 빈번하게 발휘된다. 만약 어떤 개미가 적에 속한 다른 개미에게 먹이를 주었다면 그럼 이거는 이적행위잖아, 그지? 그 개미는 적의 동료에게도 친구로 대접받는다. 적의 동료에게도 친구로. 자, 봐봐. 어떤 개미가 적에 속한 다른 개미에게 먹이를 줬어. 그러면 그 개미는 적의 동료에게도 친구로 대접받는다. 이해됐지? 무슨 말인지? 자, 이 개미가 있잖아. 전투 중이야.
그런데 얘네들은 친구야. 얘한테 호혜적인 행동을 보인다면 얘도 A도 친구로 본단 말이야. 그 얘기하는 거 지금 알았어? 자, 잘 닦인 통로와 아치형의 회랑, 널찍한 곡물창고와 같은 놀라운 건축물. 이게 지금 뭔데? 개미집을 말하는 거 아닐까? 알과 애벌레를 돌보는 함정의 방식, 개미의 습성, 개미들의 용기와 우수한 지능, 모두 개미가 고단한 삶의 단계마다 이런 습성들을 실천해서 얻은 자연스러운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개미가 있잖아. 우리가 봤을 때 아주 놀라운 곡물창고나 건축물, 이거 개미집이라고 아까 얘기했잖아. 그리고 새끼들을 돌보고 애벌레를 한테 뭐 헌신하고 이런 모든 방식은 결국은 이런 습성에서 나왔단 말이야. 경쟁하지 않는 거, 이타적인 거, 그다음에 이타적이고 또 무리 내에서 이타적인 행위가 아닌 이기적인 행위, 아니면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에 격렬한 공격을 한다 그러잖아. 이러한 습성들이 이런 훌륭한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즉 경쟁하지 않는 게 이런 훌륭한 결과를 만들었다고 능력주의를 아주 비판하고 있는 거죠. 자, 이와 같은 개미의 특성은 인간 관찰자조차 놀랄 정도로 높은 수준의 사회체계를 갖는 토대가 되었다고. 이 높은 수준의 사회를 만든 것은 개미의 이런 습성이고, 대표적인 게 뭐라고? 능력주의를 즉 비판하는 내용 중에 대표적인 게 경쟁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러면 가라가 되겠네. 여긴 또 가라, 나다. 이제 두 개 남았어. 두 개. 자, 마루 할게. 마이크로소프트의 설립자로 미국의 40% 자산가만 먹는 부를 소유한 세계적인 갑부인 빌 게이츠의 성공 얘기할 때마다 하버드 대학생이었던 그의 재능과 대학을 중퇴하고 과감하게 새로운 사업을 선택한 그의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정신이 거론된다. 그럼 재능과 대학은 능력이네. 그지? 능력주의. 그러나 그의 사회적 성공 이면에는 고위금융인인 외조부, 변호사였던 아버지, 교사였던 어머니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종종 간과한다. 또 방향을 틀었어요. 지금 보면 빌 게이츠 성공은 능력주의를 바탕으로 하지 않는다처럼 보였는데 갑자기 그의 조상에 관련된 얘기가 나왔네. 외할아버지부터 해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전부 다 뭐야? 기득권층이잖아. 특히 개인의 가치와 자기주도권을 중시하는 미국 사회에서는 개인의 가치, 자기주도권, 성공한 개인의 성장 과정이 영향을 미치는 환경 조건을 부차적인 요인으로 두 번째 요인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첫 번째, 어떤 사람이 성공했어. 그 사람은 개인적 가치, 자기주도권, 세 번째 환경적 요인, 이런 세 가지의 경우를 갖고 하는데 얘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야. 1번, 2번을 개인의 가치와 주도권 이걸 중요시하는데 이거 못지않게 환경적 조건을 굉장히 중요시한다고. 현대사회에서 개인의 사회활동과 지위는 사회와 과정에서 의해 결정된다. 그러니까 개인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하고 가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 주도권이 뛰어나다고 해도 이 사람 사회 속에서 사회화 과정을 거쳐야 된단 말이야. 사회 과정에서 아이들은 무엇이 편하고 자연스러운 행동인지 익히게 되며 문화사회 미래를 바라보는 특정한 성향을 형성하게 된다. 또 무엇이 사회적으로 더 가치 있고 용이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갖게 되고, 이러한 기준에 따라 개인은 사회 내에서 자신의 위치를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그럼 개인주의가 아니잖아 지금. 능력주의가 아니죠. 이해됐어? 자, 그럼 이게 어느 쪽으로 가는지 또 살펴봐야 돼. 아직 단정하지만 지문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인간의 사회화 과정은 사회학과 학뿐만 아니라 교육학에서 중요하게 다는 주제다. 근래에 많은 사회학자와 교육학자는 사회화 과정에서 영향을 미친 다양한 요소에 주목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사회 계층적 지위와 같은 구조적인 요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 구조적인 요인. 프랑스의 사회학자 브리듀에에 의하면 개인의 취향, 문화활동, 언어 능력, 예절 등은 어린 시절에 가정의 양육 과정에서 몸으로 배운다면 이러한 개인적 성향과 문화적 특성은 성인이 된 후에 각기 다른 문화적 역량과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또 학교라는 제도가 사회에게 균등한 교육을 제공한다는 일반적인 관념과는 달리 실제로는 각 학생에게 주어진
가정의 사회적 위치에 따라 문화적 격차와 학업 성취도의 차이를 발생시키며 나아가 이러한 불균등한 조건을 사회가 수용하도록 합리화하고 정당화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자, 여기서 잘 들어야 돼. 일반 학교에서 공정한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고. 그리고 능력이 있는 개인에게 그 능력에 맞는 학업 성취도의 어떤 차이 혹은 그런 것들에 대한 결과가 나오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사회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고. 즉 능력주의를 인정하는 쪽으로 맨 마지막에 확 바뀌어버렸어. 그러니까 이 제시문을 잘 읽어봐야 돼. 위에서 빌 게이츠는 재능과 대학을 중퇴해버렸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이건 능력만으로, 개인의 능력만으로 사회적 성공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라는 쪽의 논리였는데, 그럼 능력주의 비판했잖아. 그러더니 또 갑자기 부차적인 요인, 가정환경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얘기하다가 지금 마지막에 와서는 우리가 그 차별화된 교육이 아닌 일반 교육에서까지 능력주의는 인정되고 있다는 걸 사회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능력주의를 인정하는 나하고 다하고 마가 모두 능력주의를 옹호하는, 능력주의가 그것이 맞다라고 얘기하는 쪽으로 갔단 말이야. 그러면 바는 당연히 가라 바겠지, 그지? 가라가 얘는 능력주의를 비판하는 제시문이라고 봐야 되겠지. 자, 능력주의 비판을 볼까? 연극의 사려 깊은 주인 모시기 17세기 스페인 대표적인 극작가 로페 데 베가의 작품인데, 이 연극의 주인공 페드로는 부유한 부르시아 계급의 젊은이였대. 그는 세비야 여행 중에 레오노르라는 아름다운 여인에 반해서 구애했으나 그녀는 혼인을 통해 지체 높은 귀족으로 신분 상승을 꿈꿨기에 거들떠보지도 않았대. 베드로는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면서 고귀한 신분의 귀족이라고 속였으나 재산을 탕진하여 더는 자신의 신분을 속일 수 없게 되자 마드리드로 도주했다. 레오노르는 그가 정말로 지체 높은 귀족인지 확인하기 위해 쫓아왔다. 베드로는 우연한 기회에 고귀한 신분인 팔마 백작의 비서가 되었고 그에게 세비야의 같은 일을 털어놨어. 팔마 백작이 고귀한 귀족처럼 행세하도록, 자, 너 가짜지만 고귀한 귀족 나처럼 행동해. 나중에 기사단의 의복을 그에게 수여하며 넌 귀족이야. 그러면서 진짜로 만들어줬어. 그래서 레오노르와 결혼하게 해주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나오는 페드로는 사실은 신분적으로 있잖아. 이 신분이 능력이라면 능력이 없는 거였지. 근데 능력을 만들어준 건 여기 지금 팔마 백작이잖아. 자, 페드로의 무모하고 부정직한 행위를 지켜본 당시 관객은 이 연구의 행복한 결말을 즐거워하거나 그의 성공에 진심으로 박수를 보낼 수 없었대. 연극 제목 사려 깊은이라는 용어는 페드로의 입장에서 팔마 백작이 사려 깊다는 뜻이지만 결점으로 가득 찬 페드로를 그저 자신의 마음에 든다는 이유만으로 하루아침에 고귀한 신분 상승, 귀족으로 만든 그의 전행이라는 게 이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전행이라고 하는 거야. 반어적인 표현이기도 하다. 사려 깊다는 얘기는 팔마 백작이 페드로를 귀족으로 만들어주는, 결혼시키는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데, 문제는 그것이 자기 마음대로였다라는 것이죠. 반어적 표현이기도 하다. 17세기 스페인 사회에서 신분 상승이 간혹 이루어지긴 했어도 그것은 사회 시스템의 근간을 유지하는 매우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 신분 상승 거의 없다는 얘기지. 당시 지배층은 자신들의 기득권과 지위를 위협하는 행위를 사회적 혼란으로 이해했어. 그러니까 그것을 사회적 혼란을 만든다고 생각하고 사회적 근간 시스템, 지배계층의 기득권 유지, 위험한 행위로 간주함으로써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서민에 대한 억압을 정당화했단 말이야. 이 연극은 낭비욕이 심하고 불성실하며 거짓말을 일삼는 인물 예외적인 신분 상승도 기존 시스템의 근간을 흔들지 않는다면 권력자의 마음먹기에 따라서 일어날 수 있었던 당시 스페인의 사회를 비판하고 있다.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스페인에서는 이 페드로 같은 사람이 높은 신분으로 가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응? 그런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기득권들이 막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건 사회 근간을 흔들리니까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어. 근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 알았니? 간혹 일어난단 말이야. 절대로 불가한 것처럼 생각했지만 일어날 수 있는 거란 말이야. 계층 이동, 신분의 계층 이동. 신분사회가 하는 불공평함이죠. 결국은 불공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페드로라는 사람이 능력이 없는데도 낮은 신분인데도 귀족이 되는 거. 능력이 없는데도 능력이 있는 것처럼 인정받는 거. 실제로는 능력이 아니었잖아. 그치? 무슨 말인지 알겠냐? 능력이 없는데 능력이 있는 것처럼 되잖아. 그러니까 능력 자체를 의심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여기 사려 깊은 주인 모시기 스페인의 연극 신분제도를 비판하고 있는 거지. 여기서는 소수의 귀족이 권력을 독점하고 기득권을 유지해. 그래서 부좌 계급이 돼서 엄격하게 평민들의 신분 상승을 제한했단 말이야. 상승이 간혹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솔직히 말하면 자 봐봐. 신분 상승이 일어났어. 어느 때만 일어났을까? 기득권이 인정하는 부분. 기득권의 근간을 흔들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그 일부에서만 가능했다고. 이해됐죠? 그럼 결국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귀족이 자기 마음대로 사력 있게, 반어적이지만 여기 나와 있는 팔마백작처럼 자기 마음대로 능력이 없는 페드로를 능력이 있는 귀족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능력 자체가 근본적으로 믿을 수 없다는 거죠. 능력주의를 부정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이 제시문 6개는 정리하면 그렇지. 나다마 이렇게 3가지가 능력주의를 인정하는 거고요. 능력주의를 부정하고 있는 가라바. 자, 각각의 제시문을 나눴다면 이걸 가지고 근거 선택하고 능력주의를 선택하고 반대냐 찬성이냐. 그 다음에 근거를 찬성하면 나다마, 반대하면 가라바에서 찾고 각각 찾은 반대의 제시문에서 반론을 또 찾고요. 다시 또 재반박하고요. 라는 이런 과정을 거쳐 나가면 1번 답안지가 완성되는 거야. 자, 한번 답안지 작성해봐. 능력주의 반대한다라는 입장에서 근거 제시하고 재반론, 그 다음에 반론하고 재반론 이렇게. 자, 이렇게 시작했어. 능력주의를 반대한다. 제시문 라에서 개미처럼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서 서로 협력과 배려가 사회 전체의 발전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그 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능력주의를 반대한다. 능력주의가 오히려 사회 발전을 저해하기 때문에 능력주의를 반대해야지만 사회 전체의 발전이 가능하다. 그런 취지로 이야기한 거야. 그리고 제시문에 보면 개미 얘기 나왔으니까 개미는 조직화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능력이 아니고 협업이란 말이야. 협업. 그 각자에 맡은 역할을 하고 구성원끼리의 어떤 단합, 이타적 행위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지 능력주의가 결코 아니다라는 얘기를 한 거야. 개별적 재능과 노력에 맞춘 개인적 능력주의는 공동체를 구성하는 다른 개인과의 과도한 경쟁을 유발해서 오히려 사회 발전을 저해할 따름이다. 그래서 반대하는 거야. 첫 번째는 뭐라고? 첫 번째가 이거란 말이야. 개인과의 과도한 사회 발전이라고 했으니까 협력과 배려가 필요한 거지 능력주의가 아니다. 그 다음에 과도한 경쟁은 오히려 사회 발전을 저해한다. 그래서 능력주의를 반대한다. 또 마에서 제시하는 것처럼 개인의 능력은 온전히 독립적인 요소가 아니야. 부모의 경제, 문화적 능력, 지위 같은 부차적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온전히 능력주의가 아니란 말이야. 근데 마치 사회적 성공이라든지 정당한 소유와 어떤 재산, 보유 이런 것들이 보상 이런 것들이 모두 능력주의에서 비롯된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거 잘못됐다. 그래서 개인의 능력이 오로지 타고난 지능과 노력만으로 된다면 능력주의를 인정해야지. 그게 아니란 말이야. 알았니? 그래서 능력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능력주의는 타고난 재능과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그거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그 다음에 그 노력에 대한 그 소유 이거 인정해줘야 된다고 하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타고난 지능과 노력만이 아니야. 이렇게
부모의 어떤 그 경제력이라든지 문화적 능력이라든지 사회적 지위가 이 개인의 능력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 근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능력주의만 딱 뽑아가지고 그 사람이 타고난 지능과 노력이 있으니까 인정해 줍시다. 이건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능력주의를 반대한다. 그리고 가의 내용처럼 개인적 능력 판단 기준이 오로지 지능과 교육 등 같은 이런 능력과 결부된 것만이 기준이 아니야. 다양한 감성들이 있었지, 그지? 다양한 감성들. 그런 것들도 우월하게 평가해줘야 되는데 능력주의는 이런 것들을 배제시키고 오로지 지능과 교육 이런 것들 능력과 결부된 것만 가치를 두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잘못됐다는 거지.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능력만을 평가 기준으로 삼는 능력주의 사회는 다양한 능력들, 여기서 다양한 능력들이 바로 다양한 감성적 가치를 갖고 있는 능력들이 공정하게 평가되지 못하고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 그런 게 현실이기 때문에 능력주의를 반대한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 보상 측면에서 이제 반론 들어가는 거야. 나에서 사회 전체가 공정한 재화 분배의 기준으로서 개인의 능력에 따른 소유와 분배, 이게 객관적 해답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분배에 기준이 없어. 근데 기준이 있다면 능력주의, 개인의 능력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게 나야. 이게 반론이 된단 말이야. 그지? 능력주의 인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정당하게 획득한 소유와 보상을 인정하는 능력주의가 객관적으로도 보면 객관적인 방법이라고, 객관적인 기준이라고 볼 수 있다. 라고 반박을 하겠지. 또 반박 내용. 다해서 사회 효율적 발전을 위해서 능력에 걸맞는 차등적이고 또 집중적인 거. 이거 과학기술자 얘기 나온 거지, 그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효율적이고 발전적이다. 사회 전체에 우리가 보면 전체의 발전과 효율성이 업되는 거야. 그러니까 능력주의를 인정해야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능력주의고 능력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반박할 수 있겠지. 그리고 바에서처럼 신분 상승이 불가능한 페드로, 걔가 있잖아. 페드로 맞지, 그치? 불가능한 사회에서 비록 권력자의 전횡으로 귀족이 되어 신분 상승을 이룰 수 있는 일부의 기회는 능력주의가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저 사회는 능력주의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중요한 거야. 만일 이런 사회를 저런 사회를 타파하는데 능력주의가 가능성을 지지할 수도 있다. 능력주의가 가능하다. 요거를 지지할 수도 있어. 하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구성원들, 전체 구성원들을 먼저 생각한다면 전체 구성원, 개인의 능력에 따른 보상과 소유가 정당하긴 하지만 이건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전적으로 기준이 되거나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야. 능력이 부재한 사람들, 사회적 약자 입장에서 보면 이 기본적 권리, 기본권에서 소외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아. 그러니까 사회 전체 구성원들 입장에서 본다면 일부의 능력 있는 사람들만을 인정하면 대다수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소외되는 느낌을 받는단 말이야. 그리고 대표적인 게 다해서 아까 나왔지. 소수의 과학기술자에게 선별적 지원한다는 것은 다수의 과학자들이 잠재적 능력과 기회가 제외됨으로써 장기적으로 보면 있잖아. 사회 전체 발전에도 별로 부정적인 결과를 만들고 사회 공동체 통합에도 부정적인 결과를 만든다. 그러니까 선별적 지원 이런 것들은 집중적 선별적 지원은 뭐 성과를 내는 데는 좋겠지만 그리고 또 개인적 능력마저도 세습화되는 현실이야. 이게 능력주의가 갖고 있는 현실이란 말이야. 개인의 능력이 있단 말이지. 근데 문제는 그 능력은 부차적인 것에 의해서 형성될 가능성도 있고 또 부차적으로 형성된 오로지 개인의 능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계속 대를 이어서 세습화되고 있다. 그게 현실이란 말이야. 여기서 능력주의를 인정하라고? 그건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능력주의만을 고집하면 결국 사회 계층적 구조가 그대로 굳어져. 빈익빈 부익빈처럼. 그러니까 영영 사다리를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능력주의를 반대한다라는 결론으로 귀결되는 거야. 알겠지? 이게 지금